안녕하세요.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교실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중에서 선생님이 작은 제목을 하나 지어봤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엄청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인데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가 성취 기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전에 6.25 전쟁 이후 주로 농업이 그때부터 공업,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탐구하고요. 경제 성장으로 변화한 사회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제 이게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공부가 끝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게 최종 목표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 공부해서 지식을 흡수하고 그걸 통해서 직접 내가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서 최종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걸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주 나올 단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경제 성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확대되는 현상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나올 단어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단어입니다. 한 계층이나 집단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내지만 다른 한 계층이나 집단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돼서 정말 그 차이가 너무나 더 커지는 현상, 이걸 경제적 양극화라고 해요. 극이란 말 들어봤죠? 지구에서도 남극, 북극 뭐 이런 말 있죠. 완전 끝에서 끝 이렇게 된다,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진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보내줬었죠. 이걸 원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먹을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1950년대 설탕 공장 사진인데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료품 공업 이런 게 발전했죠. 지금 이 사진은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경제 발전을 하려고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이제 5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이때부터 5년간은 이렇게, 그 다음 5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를 좀 발전시켜 보자.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했고 이 민간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이 먼저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지금 사진은 정유 공장 사진인데 정유란 무엇이냐면 석유를 원유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깨끗하게 하는 걸 정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름 퍼 올리면 완전 시커멓고 쓸 수도 없는 건데 이걸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좀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유라고 하는데요. 이 울산의 정유 공장과 그리고 춘천의 수력 발전소 등을 만들면서 우리가 에너지 필요한 어떤 뭐 물건을 만들거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는 이게 이제 인천 항만 개발 사진인데요. 항만은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닷가에 부두 같은 걸 만든 걸 항만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항만 시설을 만들고 또 이 사진은 경부 고속국도를 개통하는 이 사진인데요.
항만시설이나 고속국도를 통해서 기업에서 만든 생산품들이 길이나 바다를 통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수출, 수입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노력이었죠. 정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또 다르게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내려줘서 좀 돈적으로 여유가 생기게도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 협상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이런 역할도 되게 많이 했었죠. 자, 이번에는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의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키워드는 경공업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공업은 식료품, 석유, 종이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해요. 옷 만드는 공장인데 이거 섬유나 신발, 가발, 의류 같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 많은 산업이 경공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했죠. 그리고 이 사진은 신발 만드는 공장인데 이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쌌어요. 그래서 신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더 쌌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은 더 좋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싸고 좋은 품질이라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발이나 가발 만드는 게 돈이 될까?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정답 알고 있죠? 네, 자동차나 배를 만들어야 돈이 되겠죠. 이걸 우린 중화학 공업 육성 계획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1970년대 이후에 하게 되는데요. 중화학 공업이란 철이나 배, 자동차 같은 무거운 제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제품 같은 화학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화학 공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왜냐? 더 돈 되는 걸 하고 싶으니까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1973년 중화학공업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니까 경공업보다 높은 기술과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육시설과 많은 연구소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곧 기술력을 갖춘 우리 인재들을 키워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낮은 이자로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싸게.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 돈을 받아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화학공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죠. 이 중화학공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노력했냐? 아닙니다. 우리 민간에서도 엄청 많은 노력을 했죠.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과 이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요. 이렇게 능력이죠.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상승시켜 줄 수 있었고요. 또 똑같이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수 있게 되었겠죠. 이런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서 최초로 해외 주문을 받아서 만든 대형 선박이 이 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대형 선박, 큰 배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 크게 발전하죠. 입소문도 엄청나죠. 우리나라 배 타고 소문나고.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중화공업 중에서 특히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엄청 핫해집니다. 대한민국 거 좋다 이런 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정밀기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TV 이런 것들도 미세한 부품들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거 좋다. 근데 값도 싸다. 이러면서 엄청 핫해져요. 인기가 많아져서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이제부터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한번 볼 텐데 핵심은 키워드는 지식정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화 사회라고도 많이 하죠. 결국 뭐 로봇, 컴퓨터, AI 이런 것들이 핫한데 90년대 이후에도 좀 이런 말들이 많았죠. 개인용 컴퓨터와 가전제품들이 증가하면서 정보화 관련 산업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있죠. 모든 전자제품 거의 다 들어간다는. 이게 197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90년대부터 정말 우수한 반도체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독과점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탑티어예요. 진짜 빨라요. 어디보다 빠른데 이게 중요한 게 초고속 정보통신망입니다. 사람들 간에 유용한 정보가 정말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걸 쫙 계획을 해서 깔았어요. 그리고 깔고 나서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한 서비스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막 생겨나요. 특히 중요한 건 게임이죠, 게임. 200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란 말 들어가죠. 이제 첨단 기술이 필요한 생명공학, 우주, 항공산업, 로봇공학 같은 게 되게 발전을 하게 돼요. 미세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관광이나 금융, 이런 문화, 편리한 서비스나 즐거움을 찾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만들고 물건보다는 이 가치, 이 나의 만족, 편안함, 즐거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경제 성장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말해봐라. 이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이거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뭐냐,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서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 보통 1년인데 뭐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어떤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생산됐는지, 얼마나 많은 서비스나 이런 생산됐는지 이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엄청 전쟁이 바바바바박 막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가면 갈수록 엄청 양이 늘어났다. 그리고 엄청 빠르게 급하게 늘어났다. 이거를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잘 살게 됐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있었냐 보니까 뭐 1980년대, 90년대 이때부터 산업이 바뀌면서 되게 발전이 많이 됐다. 90년대, 2000년대는 주로 이제 막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발달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해야 돼. 결국 우리나라의 뭐 핫한 BTS 아니면 뭐 핫한 게임, 핫한 행사 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아요. 두 번째 그래프는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민 한 명이 벌어들인 총소득, 너 한 명에서 얼마 벌었냐, 이게 1인당 국민 총소득인데, 이 그래프를 봐도 앞에 뭐 국내 총생산 그래프하고 모양은 비슷하죠. 어떤 시기부터 팍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뭐 점점 이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 저 부자가 됐구나. 그리고 언제부터 급격한 증가가 보이느냐 보니까 산업이 좀 많이 바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부터 많이 변화가 있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문제점은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70년대, 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그래프의 모양과 그런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은 잘 듣고 노트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확인도 받아오고, 유튜브 같은 데서 EBS 관련으로 검색하면 좋아요. EBS에서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너무 긴 거 보기 싫으니까 뭐 한 10분짜리 하나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